그다음에 우리가 좀 얘기했던 건강, 행복 이런 것, 이거 주관적인 어떤 상태잖아요. 마음의 상태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네트워크가 어떤 활성화된 그런 패턴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식은 세계의 겉모습이다. 토마스 메칭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생각에서는 의식이 모든 걸 지배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존재의 근거이기도 하잖아요. 의식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세계의 겉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세계를 반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자유의지가 발로라기보다는 내 의식 속에도 세계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강의가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참살이, 참되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칙센미하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몰입의 심리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행복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고 건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목적적인 행위를 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뭔가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어렸을 때 보면은 뭔가 장난감까지 놀면서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부에 취미가 있는 학생들은 정말 자기가 몰입하고 있는 주제에 빠져들어갔을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게임에 빠져서 밤을 꼬딱 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일종의 몰입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어떤 그 2차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것이 몰입인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큰 행복을 느끼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행복을 느꼈을 때 그런 경험이 반복됐을 때 여러 가지 신체적인 상태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적적인 과제에 몰입할 때 할 때 느껴지는 그런 거고요. 다른 목적이 아닌 거죠.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벌 거야. 노동이죠, 그거는 노동이죠. 그런 노동을 통해서는 몰입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할 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몰입할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몰입을 하고, 몰입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복과 더불어서 어떤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목적적인 과제에 몰두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내가 어떤 과제에 했을 때 몰입할 수 있는가는 아직 젊은 학생들이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그래서 어렸을 때 다양한 이런저런 경험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과제에 몰입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다양한 경험을 해야 그 중에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진화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규범을 만드는 거죠. 남이 정해진 규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 삶의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고, 몰입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동기 중에 하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생존을 하려면은 우선 위험을 피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그렇죠? 위험을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죠. 두 가지가 동기가 있어요. 하나는 피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피를 할 때 대표적인 것이 위험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위생적으로 불결한 것들을 피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회피 동기가 있고 접근 동기가 있어요. 접근 동기라는 것은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또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에 끌리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접근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사회를 만들어낼 때 제로섬 게임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한쪽이
득을 얻으면 한쪽에서는 손해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회피 동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접근 동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면은 서로 이기는 그런 게임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만족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생리적인 포만감, 그러니까 이 대개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에는 생리적인 그런 현상에 주로 몰두가 된다고 한다면 접근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는 심리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칙센미하이의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참살이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건강 또는 참살입니다. 이 참살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뭐 국립국어원이 웰빙의 번역으로서만 만들어냈지만 또 새롭게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보통 웰빙 그러면 상당히 우리 그 사회에서는 많이 오해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소비 패턴으로 받아들여진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1990년대 웰빙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1990년대 유행했을 때 그때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무슨 무농약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웰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던 좀 잘못 받아들였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이라고 하는 그 괜찮은 개념을 어떤 소비를 하는 방식으로 잘못 받아들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칼럼니스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웰빙에 대한 그 웰빙 열풍에 대한 비아냥이죠, 일종의.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칼럼을 썼는 칼럼 제목이 뭐냐면 웰빙 너 얼마면 되니였어요. 그러니까 웰빙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떤 자기 자신이 만족을 얻는 그런 것조차도 어떤 소비 패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풍조를 비꼰 거였죠. 그래서 그런 웰빙이 아니라 우리는 참살이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자기 진화, 자기 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참살이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살이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한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할 건데요. 우선 몸살이, 마음살이, 세상살이입니다. 몸살이, 마음살이, 세상살이. 세 가지의 삶의 패턴, 3가지 삶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참살이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살이라는 것은 세상을 알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우선 제대로 살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과 사귀어야 되겠죠. 세상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사귀어야 되겠고 그것을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참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삶, 함이라고 하는 3가지 요소가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몸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몸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라이프 사이클이 아닌 라이프 코스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유전적 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속 유전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시켜서 내 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살아온 몸살이가 되겠고요. 마음살이는 이런 몸과 환경의 표상을 통해서 새로운 어울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살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살이는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참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사회적 살림살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것이 참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뒤에 설명할 겁니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는데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저 설명하는 것이 지금 거울유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경험을 할 때 그것을 관찰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패턴이 나한테 똑같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할 거야라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걸 이해한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결과는 이 발견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개념적인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똑같은 상태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겁니다. 내 몸이 특히 이제 뇌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똑같이 또는 그보다 강도가 약하긴 하지만 그 비슷한 경험을 스스로 해본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해봄으로 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울 유론 이야기고요.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우리 기본적으로 공감의 동물이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뭐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인, 사유인이죠. 호모 사피엔스 사유인인데 여기서는 호모 엠파티쿠스는 공감인입니다. 우리는 공감하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이야기를 요즘에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이런 참사리를 개념에 근거한 의학을 저는 이제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쭉 말씀드릴 건데요. 시간의학과 서사의학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시간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의학은 주로 공간의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세포, 분자 뭐 이런 또 기관 뭐 이런 우리 몸의 공간적인 분포에 있는 그런 것들을 메커니즘을 밝혀내서 그것을 조종하는 것이 의학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의학은 시간을 생각하는 의학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화의 시간, 역사의 시간, 생애의 시간, 이 세 가지 시간이 있는데 그것들을 고려한 의학적 개념들. 그래서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의학이 앞으로 참사리 의학의 주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사의학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야기가 있는 의학이다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어떤 질병 그러면 그 질병 자체만 있었지 그 질병을 앓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만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지금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수업이 암과 삶을 잇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암과 삶을 잇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이야기들, 서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의 의학은.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땐 그런 겁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이 물어봤을 때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되게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물어봐요. 그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라고 물어봐요. 꼭 어디가 아파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갈 때 꼭 어디가 아파서 가지는 않잖아요.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꼭 어디라고 하는 말, 그 말이 바로 우리 의학이 시간이 아닌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사를 중심으로 한 자기 진화의 이야기가 앞으로의 그 의학의 초점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건강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으로 전 참살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병이란 말도 하나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미병이란 말은 한자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요, 안일 미자 병병자예요. 그러니까 병이 아직 아닌 상태입니다. 건강은 튼튼하게 서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미병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과정을 의미해요, 그죠? 건강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튼튼하게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미병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병이 걸린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병이 걸릴 거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병이 아닌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전통 의학에서는 건강이란 말이 없는 대신에 미병이란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병이 아닌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건강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부턴가 노인들에게 설날 세배를 하면서 건강하세요라는 말 대신에 미병하세요라는 말로 바꿔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80넘 90 넘은 노인네가 건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문자 그대로 건강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미병하세요 하면은 병 들지 마시고 편안하세요라고 하는 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할 이야기입니다. 병아리와 자기 실천. 이게 병을 스스로 알아가면서 병을 스스로 알아갈 때 그 새로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병을 알면서 새로 알아가는 겁니다.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병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안다고 하는 그 암과 언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도 설명할 겁니다만. 그래서 어떤 자기를 실천해 나가는 이것이 그 우리가 건강 인문학에서 이야기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뭐 이 정도 하고요. 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가 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강인문학 수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 수업과 함께 읽었으면 좋을 그런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는 저는 이제 4권의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2권은 제가 쓴 거고요. 나머지 2권은 각각 신경과학자와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 첫 번째 책은 몸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의학은 몸을 어떻게 다 바라보았나라는 책과 그 다음에 불령 유전자는 왜 살아남았을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2권의 책은 주로 의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의학은 과학적 의학이라기보다는요, 물론 과학도 포함됩니다만 우리가 몸을 바라보는 여러 다양한 방식, 과학에서 바라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몸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2권의 책에서 알아볼 것이고, 주로 첫 번째는 이제 역사에 관련된 얘기고요. 몸의 역사. 그러니까 의학 역사 속에서 몸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개념화되었는가를 바라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과학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의학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몸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주로 큰 흐름을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책은 주로 그 과학적 성과들이 어떻게 의학에서 수렴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그 몸의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대안까지도 제시해주는 그런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안토니오 다마시오라고 하는 신경과학자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재밌죠? 스피노자의 뇌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우리 앞 강의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전체 수업에 있어서 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신경과학자로서 그 스피노자의 철학을 자기가 하는 과학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뇌라는 책을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책은 심리학인데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고 하는 이상한 긴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만, 우리한테 주로 긍정심리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몰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뭐 이거 말고도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만, 이런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얻느냐, 어떻게 행복에 이르느냐, 어떻게 만족을 얻고, 어떻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건강과 행복이라는 것은 한 끗 차이니까요. 그 만족, 행복, 건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의학, 과학, 특히 신경과학, 그다음에 심리학 이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몸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부제가 의학은 몸을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의학의 역사를 쭉 한번 짧은 책입니다. 아주 작은 문고판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훑어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의 역사를 한번 쭉 아주 짧은 시간에 훑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읽는 암과 삶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인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 내에서 우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깨어지는 우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도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가 우상이라는 걸 모르지만 훗날에는 이것이 우상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객관적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도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진실로 알려졌던 것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또 새로운 지식체계가 들어옴에 따라서 무너지는 사례가 여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이 파괴된 사례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의학적 개념은 근대의학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서양의학이죠. 근대 서양의학이라 하면 바로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의학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과학을 기반으로 한
몸의 개념이 어떻게 생겨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주로 아마 해부학과 생리학과 같은 그런 학문을 통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해부학과 생리학이 발달되니까 또 뭐가 발달합니까? 외과학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외과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근대 의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 이전의 의학에서는 외과 의학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난 고통을 안기면서도 특별하게 무슨 치유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될 만한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근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마취, 소독, 항생제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근대 외과 의학이 근데 서양 의학을 아마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들이 이제 과학을 통해서요, 우리 몸이 단순하게 어떤 분리된 하나의 객체라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사회성을 지닌 몸이 발견되게 되는데 그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사회성의 연장일 텐데요. 관계와 시간 속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역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나 아닌 다른 이물질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뇌를 통해서 환경들을 또는 내 몸의 환경, 내 몸의 상태 또는 그것과 동시에 내 몸 밖에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네트워크의 사유,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가리키는 방향, 미래의 몸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이죠. 두 번째 책은 불량 유전자는 왜 살아남았을까라고 하는 좀 엉뚱한 제목의 책인데요. 우리 그 생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로병사 또는 생내병고사의 과정들을 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반성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들을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는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석해서 그 삶의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태어남과 늙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특히 이제 질병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 얘기를 또 할 겁니다. 뇌 얘기. 이제 뒤에 나오는 스피노자의 뇌라는 책에도 나옵니다만 여기서도 살펴볼 겁니다. 뇌와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뇌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게 창발되느냐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유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DNA, RNA, 요즘 최근에 또 후속 유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특히 때 진화 생물학, 진화 심리학, 진화 이런 거와 관련된 얘기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유전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진화와 관련된 이야기,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앞에 책과 마찬가지로 사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몸이 단순한 객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스피노자의 뇌인데요. 이런 그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기쁨, 슬픔, 느낌의 뇌과학 이렇게 부제를 달았거든요. 기쁨, 슬픔, 느낌의 뇌과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유 중심의 코기터 중심의 사유 체계에서 스피노자의 뭐랄까요, 이 감정 또는 코기터에 대비해서 코나투스라고 얘기하죠. 우리 나중에 수업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코나투스를 중심으로 한, 코나투스라는 건 뭐예요? 존재 지속의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살고자 하는 욕망, 그걸 긍정하는 겁니다. 그 코기토는 사유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에 중심을 두지만 스피노자의 경우에는 살고자 하는 욕망, 그런 경향, 지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중요한 게 이제 코기토가 이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감성이죠. 감성을 중심으로 사유하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신경과학에서 감정에 관련된 과학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느낌, 욕구, 정서,
이런 거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마지막은 몰입이라는 심리학 책이죠. 긍정 심리학 책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뭐 행복, 즐거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몰입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행복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뭐 공부하는 이유, 사는 이유가 주로 이제 행복이죠. 뭐 이유가 뭐 목적이 행복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행복을 얻게 되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리적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 목적적인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목적적인 것. 수단이 되는 활동이 아니라 자기 목적적인 활동을 했을 때 어떤 몰입이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 몰입이라고 하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또 건강도 그런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뭐 쭉 이런 그 10장까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미를 창조하는 거죠. 의미를 창조하는 거. 몰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실은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의미라고 하는 말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4권의 책을 우리 수업과 동시에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